2025년 10월 22일 월요일 충무위키 해축팬 43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 7시 반에 네이버 치지직 그라운드 빅푸 채널에서 또 라이브 방송 매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고는 하단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무위키는 프리미엄 블루아이 차단경 루카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이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태츠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합니다. 또 그라운드 빅풋이 운영하는 XG 인사이트 홍보도 들어갑니다. 그라운드 빅풋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고요. XG 인사이트라고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게 됩니다. K리그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심으로 해서 프리뷰, 리뷰 그리고 저희가 리뷰 때 제공해드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월 5,9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영어로 XG 인사이트 혹은 그라운드 빅풋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축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 토크 잠깐 해보면은 지난주에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요? 근데 이번 주 지난주 해가지고 요새 A매치였잖아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20일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오늘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말에도 좀 이게 낌새가 있었어요. 뭔가 비도 계속 오고. 근데 이번 주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자릿수까지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다급하게 이제 겨울 옷들을 꺼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지금 가을이 온지 한 1주? 2주? 이 가을이구나. 10월 초부터는 가을이었으니까 한 2주 정도 됐네요. 네, 그 느낌이 이제 들 무렵에 갑자기, 벌써 이렇게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서. 요즘은 뭐 다 봄도 그렇고, 그렇죠. 가을도 그렇고 거의 이제 사라지는 이제 추세로 약간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밖에 뭐 출근을 하든 학교를 가든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느끼는 거기서 이 복장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뭐 복장을 잘 입어야 되는 단정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상복이 불편하니까 와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뭐 일도 있고 뭐 장례식도 갔다고 해가지고 좀 정장을 지난주에 좀 자주 입었거든요. 그 방송할 때도 입고 그때 지난주도 해서 일이 있어가지고 입고 이제 일 끝나고 바로 와야 되다 보니까 좀 입고 왔는데 그렇게 물론 제가 뭐 교복 이후에는 이렇게 불편한 옷을 오래 입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입었는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조금 많이 얘가 인생이 좀 불편해지더라고. 뭐 갔다 오면은 발 아프고 예를 구두 신으니까 발 아프고 그다음에 뭐 셔츠를 너무 많이 입다 보니까 어깨도 불편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셔츠 마이 딱 같이 입으면 여기 답답하거든요. 이게. 그쵸, 그런 것도 있고 해서가지고 약간 옛날에 교복은 360을 어떻게 입고 다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많이들 얘기하는 거지만 이 교복 입을 때가 오히려 그 복장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입을까 내일 뭐 입을까 어쨌든 그렇긴 하죠. 지금 대학생 신분이니까 뭔가 나가거나 할 때 어쨌든 자유롭게 입을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유니폼적인 걸 대학에서 찾자면 과잠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근데 대부분 그렇죠. 이제 일상복을 입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한 번에 생각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마냥 비슷한 걸 입고 가기엔 또 약간 좀 맨날 체면에 좀 이상하게 생길 수가 있기 같은 거 때문에 입고 다니면 뭐지야 또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민이라는 거를 최소화는 해야 되는데 그 학교 다닐 때는 어쨌든 뭐 교복을 입기 싫어해도 어쨌든 와이셔츠 하나 정도는 걸치고 갔었잖아요. 뭐 와이셔츠에다가 이제 뭐 마이나 뭐 조끼나 뭐 가디건이나 하여튼 기타 여러 가지 하나는 입고 다녔어야 됐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뭔가 입기 싫은 느낌, 불편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편했지 않나는 생각이 좀 가끔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교복 막 자유라 이런 거에서 그런 거 했을 때도 뭐 있었긴 했는데 여러 이제 부분에 걸쳐서. 근데 뭐 이제 또 그 교복하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교복 너무 비싸다고 교복을 입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뭐 있었던 것 같고 교복이 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 돌아보면.
저도 제가 당시에는 경제관념이 거의 없잖아요. 한 네. 중학교 들어갈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 용돈 받고 이제 좀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 교복 가격을 봤을 때 좀 비싼 느낌이 있었어요. 비쌌어요. 아 물론 이제 뭐 정장 같은 거랑 비교하면은 뭐 싼 걸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냥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복장이라는 정의에 봤을 때는 좀 비싼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막 그 바지 같은 거는 저희는 바지가 검은색이었어요. 아 대체 가능.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시중에 파는 슬랙스 같은 걸 입는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 사면 10만 원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쵸, 1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도 넘고 그다음에 솔직히 한 벌은 안 되잖아요. 그쵸, 한 두세 번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복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애들은 금방 큽니다. 아 그렇죠. 또 성장기의 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중1 때는 그래서 일부러 좀 크게 사시는 분들도 뭐 그런 있는 걸로 경우도 알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는데 뭐 요즘은 네.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도 졸업한 지는 거의 10여 년 됐기 때문에. 그쵸. 예.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장 얘기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지난주에 이게 불편한 복장을 좀 오래 입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게 복장을 좀 간소화 이렇게 큰 회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굳이 정장 안 입게 하고 왜 하는지 알겠다. 아, 이게 이걸 입고 좀 대여섯 시간, 7, 8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능률이 좀 저하가 되는 기분이 든다. 네. 반대로 좀 편하게 입으면 그래도 효율이 네. 올라갈 수 있다.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네. 네. 그쵸. 그것 때문에 네. 뭐 드는 이제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으니 그게 또 약간 피로도로 결국 가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은. 네. 네. 하루하루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계속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원래는 이제 뭐 제가 그렇게까지 계속 맨날 입어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 복장 간소화가 꼭 이게 필요한 개혁이었구나. 사실 지금까지 뭐 그냥 남의 얘기처럼 약간 들었는데 그래서 아 복장 간소화를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이다. 많은 회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되면은 오히려 근데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면은 약간의 그런 규율은 있어야 될 그렇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데나 갔는데 막 반팔 반바지 뭐 이런 건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죠. 뭐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살짝 그래도 회사에 왔다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옷 정도는 그렇죠.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뭐 자유하라 그래도 진짜 조금의 그 틀은 있죠. 완전 캐주얼보단 약간 뭐 적어도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그래도 좀 단정한 그런 거를 상식적으로 다들 입고 가죠. 그렇죠. 네. 막 뭐 후줄근한 거 있고 그런 식으로는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비대면이 아예 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비대면으로 해도 화상이 하면은 앞에만 이제 있고 그렇게는 이제 해야 되니까 어쨌든.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역으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결국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축구에서도 그렇지만. 그렇죠. 공수 밸런스처럼 약간 이 편안함과 약간 그 격식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오늘 좀 밸런스를 안 갖추신 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지. 네. 와 지금 그러고 보니 다 대부분 안 좋은 얘기밖에 없네요. 그렇죠. 오늘은 좋아서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준비하고 싶어도 물론 잘 나가는 팀들이 있긴 하지만 좀 무난하게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제성이 좀 떨어져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 청취자분들 혹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지려면 좀 자극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요즘은 이제 대세가 네거티브긴 하죠. 네. 포지티브보다. 대부분 이제 좀 안 좋은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좀 화제성이 크죠. 그리고 막 약간 이 트래픽이라 그러나 뭐 인터넷에 나오는 그냥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참고하는 해외 쪽 기사도 그렇고 뭐 한국 쪽에 나온 기사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커뮤니티의 약간 반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을 봐도 사실이 그렇죠. 네. 누가 와 누구 잘한다 보다는 와 얘 왜 이렇게 못해 이게 조금 더 자극적이지 않나. 좀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뭐 트렌드를 찾다 보니까 약간 네거티브한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본 주제로 축구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처음은 이제 저희가 워낙 많이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약간 팩트만 정리하는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포스테코글루 드디어 경질이 됐습니다. 이 드디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일찍 잘렸잖아요. 요게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9월 9일에 포스텍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잘렸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39일 만에 경질이 된 신기록 경질 신기록 달성 포스텍.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누구보다 빨리 경질된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깨지기 굉장히 어려운 기록일 것 같은 게
이건 프리시즌 하면 끝나는 그쵸. 기간인데 이 선임이 된 다음에 프리시즌을 치르면은 대부분 한 달은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A매치 기간 동안 기다려보자 하면은 9월, 10월 하다 보면은 최소한 이제 아무리 못해도 한 대여섯 경기 정도는 하고 잘릴 텐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거보다 더 일찍 잘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기록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부임 기간이 이제 짧은 감독들이 대부분 이제 시즌 막판에 정말 이제 망하는 팀에 약간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감독으로 와서 그래, 강등 당해도 어쩔 수 없다. 좀 시즌만 맞춰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하다가 이제 떠나실 아니면 임시 감독들이나 이런 감독 기간을 갖게 되는데 정식 감독으로 이렇게 선임되고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사실상 임시 감독이라 해도 네, 무방하다. 네. 이 위약금을 제외하면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잘렸잖아요. 그래서 뭐 포스테코글루는 이제 저희가 좀 몇 번 말씀을 방송에서도 드렸지만 딱히 뭐 지난 시즌 그 토트넘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들 뭐 유지가 됐던 것 같고 뭐 일단은 이제 잘리기 전 이번 딱 경기 보면은 노팅엄 홈에서 첼시랑 경기를 했었는데 0대3으로 졌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요 경기는 좀 XG 스탯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노팅엄도 이제 뭔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인데 네. 조금 운이 없었다. 일단 이 경기 자체 이 경기만 보면 그쵸. 지난 경기만 놓고 본다면 사실 운이 없었던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포스텍도 이번 경기는 나 할 수 있었는데 아, 이런 느낌은 있었으나 근데 뭐 비단 경질이 된 게 이번 경기를 져서도 있지만 싸워왔던 게 있잖아요. 그쵸.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뭐 39일만 감독을 하긴 했는데 한 경기도 못 이겼어요. 네, 뭐 일단 승이 없다는 것 자체도 좀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리그에서뿐만 아니라 리그컵 그리고 컨퍼런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 스완지와의 리그컵에서 패배한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스노우볼로 크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로파리그죠. 유로파리그 리그컵이었죠. 리그컵하고 네. 이제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무승이고 그 스완지 경기가 그때 엄지선 선수가 어시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물론 이제 그때 졌을 당시에는 다들 그냥 뭐 새로운 감독 왔고 좀 정신 없나 보다 이러고 약간 넘어갔었는데 네. 이제 그게 정말 이제 경기력을 다 보여준 거였죠. 뒤늦게 돌이켜 보니까 어쨌든 아스날과의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컵을 네. 치르는 거였는데 일단 승리를 거두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감독을 네. 경질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왔는데 리그컵에서든 뭐든 승리를 거둔다면 이제 좀 분위기를 살려서 앞으로 가자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되게 충격적이게 패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완지보다는 노팅엄이 훨씬 더 탑독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기에서 패배하고 그러면서 점점 뭔가 안 좋은 사이클로 흘러가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좀 얽매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에 노팅엄의 리그 성적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리그에서 이제 1무 그리고 4패 이렇게 5경기만 치른 채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첼시, 뉴캐슬, 아스날 이렇게는 뭐 강팀들도 있는데 조금 이 경지를 좀 가속화시켰던 거는 썬더랜드전 패배 그리고 번니전 무승부 이렇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3패를 할 수 있는데 아스날, 뉴캐슬, 첼시 상대로 네, 썬더랜드랑 번니도 있었고 아까 말한 스완지전도 있었고 컨퍼런스도 있었고 유로파 뭐 노팅엄이 바꿔 나가가지고 헷갈려요 자꾸 페이스랑.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리그 경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지만 5경기가 다지만 네. 사실상 거의 2배수에 가까운 10경기 가까운 경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없었다는 건 좀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듯이 이 리그컵이랑 유로파 리그에서도 3경기가 더 있는데 네. 3경기에서 1무 2패예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런 성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축구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방향성도 없었고 이 감독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뭔가 능력 자체도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냥 전 누누의 팀에서 그냥 색채만 죽인 뭐 그런 애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평가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엄밀히 따지면 뭔가 방향성으로 따지면 노팅엄이 이제 강팀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노 산투 네. 감독의 축구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프리시즌도 없이 변화를 가져갔던 게
좀 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도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이 부임 기간에서만큼은. 뭐 오히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선수단한테 신뢰도 완전히 받지는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구단주가 이렇게 신임을 줘서 많이 선임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뭐 본인의 능력 부족을 실감하면서 경질이 됐고 아시아 출신 감독이라 나름 저희도 약간 마음 한구석에 네. 응원하는 마음도 있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선 다시는 보기 어렵겠죠? 그쵸? 네. 근데 또 몰라요. 이거는. 아 이걸 또 쓴다고? 혹시 몰라요. 에이, 이걸 또 쓰지. 이걸 또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약팀은 사실 포스테코글루 연패가 좀 그럴 거고 네. 갖다 박는 축구만 할 거니까. 아니 뭐 챔피언십에서 이제 올라온다던가. 챔피언십에서 볼 수도 있다. 프리미어리그 말고 그쵸. 그런 건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토트넘에서 정점을 찍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정말 수직 낙하를 하고 있어서 다음 자리를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39일 만에 경질된 것도 최초긴 하지만 아마 이렇게 빠르게 두 번 경질당한 것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거의 기록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 그 유로파리그 결승 끝나고 경질 당했고 토트넘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지금 중순인데 경질을 당했단 말이에요. 한 4개월 정도 차가 있으려나? 그래서 그렇게 두 번 경질 당한 거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일단 뭐 위약금은 에이, 낭낭하게 이제 챙기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구직을 하면은 그러니까 직을 찾으면은 위약금이 아마 안 줘도 될 거예요. 그런 게 뭐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네. 뭐 토트넘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노팅엄 쪽은 이제 앞으로 받겠죠. 계속. 그렇죠. 네. 그래서 일 안 하고 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약간 누구보다 요즘 잘 실천하고 있게 된 포스테코글루인데 어쨌든 뭐 다음 자리를 잘 찾아봐야죠 뭐. 그렇죠. 네. 뭐 아직 끝났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에서의 말년이랑 그리고 지금 모습은 안 좋다고 볼 수 있어도 뭐 디테일 좀 더 살리면은 확실히 강점이 있었던 감독이니까. 네. 그렇죠. 한때는 진짜 토트넘을 최상위권까지 잠깐 이제 갔었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그렇죠. 처음 했을 때. 그래서 플랜 A에 대한 강점이 있는 감독이니까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옆집에 보면 이제 그레이엄 포터라고 구직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또 스웨덴 감독으로 웨스트햄 잘리고 또 진짜 얼마 안 있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처럼 뭔가 한 끗을 한 번 정도는 주요 무대에서 기회를 더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일단 포스텍은 보내드리고 노팅엄 얘기로 가야 될 텐데 노팅엄 현재 이제 1승 2무 5패 리그 18위입니다. 30경기가 남아서 잔류 웬만하면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것도 모르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쵸. 뭐 어쨌든 스쿼드 뎁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두터워지긴 했어도 유럽 대항전을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럽파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선수단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감독이 와서 얼마나 빨리 좀 분위기를 추스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감독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션 다이치. 옛날 버니 감독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에버턴 네. 감독을 했었던 션 다이치인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오랜 기간 또 프리미어리그의 잔뼈가 굵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잔류 정도 이끌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게 또 아마 BBC 쪽에서도 선임 임박 이런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오피셜이 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원래 이제 후보로 나왔던 게 션다이치랑 같이 만치니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을 데려온다. 데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둘 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르코 실바는 풀럼에 있다 보니까 네, 뭐 그건 어렵죠. 솔직히 밑에 팀으로 왜 갑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돈을 위약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션다이치 감독이 올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번니도 있었고 에버턴도 있었고 이렇게 약간 중하위권 팀을 그래도 약간 안정적으로 잔류시키는 데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뭐 누누 에스피리노 산투 감독이랑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잉글랜드스러운 이 사사히 딱 세우고 되게 롱볼 좋아하는 그런 감독이잖아요. 뭐 에버턴 시절에서도 뭐 벌레 시절에야 뭐 워낙 그냥 그런 축구로 유명했었고 에버턴 시절에도 뭐 그래도 에버턴이 어려운 시절에 나름 또 일정 이상의 성과는 내줬거든요. 그쵸. 일단 최소한 강등은 면했으니까 에버턴을 데리고 그리고 그때 잠깐 이제 변화되는 모습도 가끔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노팅엄에서 막 진짜 더 누누만큼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잔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이 사람이면. 또 오랜만에 생각해보니까 크리스 우드를 만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번리 시절에 제자였을 텐데 션 다이치 감독이 또 잘 활용했던 공격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이런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뭐 지금 폼이 너무 좋은 엘리엇 앤더슨이나 아니면 뭐 모건 깁스화이트 같은 자원들도 되게 좋잖아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익권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강등 나가면 큰일 나는 네. 스쿼드죠. 네, 스쿼드가. 그래서 뭐 다이치 감독이 와서 뭐 어쨌든 잘 수습해서 약간 잔류 정도를 그냥 바라지 않을까 이제 이번 시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주요 의견이고 만약에 이제 부임이 되고 경기를 또 치른다면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주제 또 중에 메인으로 또 가 보면요 이번 주에 있었던 큰 경기죠 노스웨스트 더비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시면 리버풀이 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프리뷰도 살짝 껴서 좀 해드렸는데 저희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맨유가 좀 그래도 괜찮게 좀 승리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제 스코어도 맨유가 앞섰고 그리고 뭐 XG나 이런 것도 리버풀이 높긴 했습니다만 맨유도 어쨌든 한 끗은 보여주긴 했어요. 안필드에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맨유에게 마지막으로 진 경기가 2016년 1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9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맨유가 이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안필드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경기의 내용보다도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슬롯의 전술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액면가로 보기에는 리버풀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결정력이 안 좋아서 네. 정말 한 끗이 안 돼서 그렇게 패한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틀린만은 아니죠. 네. 틀린만은 아닌데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경기 끝난 다음에 뭐 당연히 선수들이 이걸 왜 못 넣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슬롯 감독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좀 나왔던 이번 경기 후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뭐 맨유 쪽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리버풀 쪽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리버풀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무라다슈빌리, 알리송 부상이기 때문에 나왔고, 네. 브래들리, 코나테, 반다이크, 케르케즈, 그다음 미드필더에 프라벤 베르베, 메갈리스터, 그리고 이선에 살라, 소보슬라이, 학포, 그리고 이사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공격수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3연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이 라인업 딱 봤을 때부터 뭔가 슬롯이 소위 말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별로. 이게 왜 이렇게 선택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이유가 기존의 전력에서 비르치라든지 이삭, 에키테케, 뭐 케르케즈, 프림퐁 같은 자원들이 추가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프림퐁이라든지 아니면은 에키테케, 비르치 같은 자원들이 벤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꽤 됐어요. 네. 몇 경기 됐어요. 그게 비단 이번 경기 갑자기 바꾼 게 아니고.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쨌든 감독이 2주 정도 A매치 기간에서 시간이 있었으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활용할지 뭐 비르치라든지 아니면은 프림퐁 같은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원래 사용하던 선수들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은 전술도 그렇고. 네, 그렇죠. 뭐 그림만 보면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준비 과정이야. 디테일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네. 어제 우리는 그냥 나오는 라인업 그다음에 그냥 전반적인 모습 이런 걸로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뭔가 맨유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저렇게 준비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통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긴 했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으면 자기 영입생들을 활용했어야 됐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부분 없이 그 프림퐁 비르치 에키테케 같은 자원들이 다 벤치에 있었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방향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뭐 일단 이 영입생들이 아예 뭐 몇 달 지난 한두 달 동안 배제가 된 건 아니고 초반에는 많이 썼어요. 비르치도 네네. 계속 선발로 나왔었고 프림퐁도 이제 초반에 좀 써보다가 이제 뭐 저희가 리뷰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뭐 이전 회차들에서 프림퐁과 케르케즈를 같이 쓰는 그 문제에 봉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프림퐁이 그쵸. 완전히 뭐 차라리 윙어로 기용된다거나 뭐 그래서 아예 밀려버리는 벤치로 밀려버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리고
에키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삭과 좀 포지션 겹치는 문제로 그것 때문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좋은 자원들이 있고 어쨌든 지난주까지 3연패를 했고 안 좋았었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좀 변화를 기대하는 시선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기대에는 좀 부응을 하지 못했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라인업에서 변화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도 지난 경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리버풀 팬들에게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처음 경기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내용 짚기 전에 짚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좀 이 리버풀이 선제 실점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했는데 그 선제 실점은 리버풀한테 좀 불운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 부분 자체만 떼고 보면은 좀 뭔가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어떻게 툭툭 뭐 메갈리스터가 쓰러지는 불운도 있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은베모가 공을 잡고 마무리도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것도 오른발이었는데 네. 은베모가.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1대0으로 뒤지고 시작한 건 리버풀한테 좀 불운한 면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리버풀이 공을 잡았을 때의 모습이 기대보다 훨씬 아쉬웠다라고 보여졌거든요. 일단은 경기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맨유가 선제골을 넣다 보니까 조금은 더 수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뭐 맨유의 플랜 A 자체가 약간 그래도 수능적인 면이 있기도 하고요. 네. 최소한 아모림은 그래도 전방 압박을 가져갈 것처럼 예상이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더 수동적으로 나온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여기에 대응해서 흐라벤베르만 냅두고 맥칼리스터까지 올려버립니다. 네. 맥칼리스터도 올리고 소보슬라이도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고 이삭도 있다 보니까 중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브래들리랑 케르케즈를 조금 애매하게 좁혀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브래들리랑 케르케즈가 공을 잘 다루는 이 풀백인가요? 뭔가 아놀드스러운 이런 자원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기동력의 강점 있는 두 명 다. 그런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를 안으로 좁히고 그리고 폭을 벌리는 게 살라랑 학포다. 살라랑 학포는 뭐 드리블도 좋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인사이드 포워드 슈팅에 좀 더 강점이 있는 선수들. 포워드 느낌의 윙 포워드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전형 자체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점은 이런 전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활용한 전술이지 않을까. 페이노르트 시절? 네, 페이노르트가 됐든 아니면 지난 시즌이 되었든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했던 전술이 자기가 제일 잘했을 때의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감독이 조금 위기에 봉착했을 때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가 제일 잘했던 전술을 활용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밀어봤을 때 아무래도 리버풀이 이 선수를 활용하려던 구석보다는 슬롯이 제일 잘했던 전술에 뭔가 선수를 끼워 맞춘 느낌이 있었다. 뭐 그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라인업만 보면은 이제 뭐 이삭이 지금 뭐 누네즈나 아니면 디아스 이쪽을 대체하고 그리고 그냥 케르케즈가 로버트슨 대신 들어가고 그리고 브래들리는 뭐 지난 시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난 시즌 리버풀에 약간 살라 폼만 저하된 그리고 이삭은 약간 적응 뭐 아직 못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뭔가 새로운 포인트 없이 선수가 어쨌든 지난 시즌 전 리버풀은 무조건 그냥 살라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살라 중심의 전술에서 살라가 못 해버리니까 이게 참 곤란해진 상황이 온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맥칼리스터를 올린 이유가 뭘까? 어쨌든 맥칼리스터가 올라가면서 케르케즈랑 브래들리가 좁힌 거고 이 살라랑 학포가 넓게 벌린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소버슬라이랑 동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과거에 풀럼이랑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에 경기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마르코 실바가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중원 두텁게해서 맨유의 압박을 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중원에 숫자를 많이 두자. 네, 맥칼리스터랑 소보슬라이랑 이삭을 거의 같은 라인에 배치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카세미로로 이루어져 있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상대로 뭔가 수적 우위를 만들어 보자라고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 맨유의 수비 라인이 생각보다 더 컴팩트하게 잘 이루어졌고 이 공격진들의 활약도 저는 슬롯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 특히 이 말해줬던 이 케르케즈라든지 브래들리라든지 이런 자원들의 후방에서의 볼 퀄리티 문제도 저는 한몫을 했다고 봐요. 뭐 일단은 지난 시즌 뭐 저희가 지난 시즌 리버풀과 이번 시즌 리버풀 뭐 이런 비교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풀백 쪽에서의 약간 선수 변화, 네. 그러면서 풀백의 역할 변화 이런 음.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지난 시즌, 그러니까 로버트슨 아놀드가 주요적으로 하던 거를 이게 캐릭 헤즈랑 브래들리한테 약간 시킨 게 된 거잖아요, 결국. 그쵸. 예, 조금 뭐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국 두 양쪽에 배치된 선수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풀백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하는 전술이니까 하고 그냥 방치시켜 버리면 캐릭헤즈도 킥이 막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효과적인 볼 공급이 좀 안 됐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원을 활용하려 했던 리버풀의 공격이 무산이 됐고 네. 결국에는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측면에서의 공격이 잘 풀리려면 필요한 게 학포랑 살라의 활약이 되겠죠. 결국에는 개인 능력으로 좀 풀어줘야죠. 네, 뭐 중앙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측면으로 갔고 되게 단조로웠지만 그래도 리버풀이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살라랑 학포의 활약이었을 텐데 이 두 자원의 활약 역시도 좋지 못했죠, 이날 경기는. 뭐 일단은 학포야 골도 기록했고 골도 네. 2번 맞추고 뭐 어쨌든 개인 능력으로 뭔가 맞는 포인트가 있긴 했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는 학포가 약간 어쨌든 살라와에 비교하면 고점이 낮은 선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한 몇 시즌 살라랜다 학포를 보면서 느낀 게 얘는 이거만 하는구나. 특정 그게 있어요. 그 골대 맞춘 것처럼 툭툭 치고 들어와서 뭐 오른발, 네, 오른발 약간 가마차기, 뭐 아니면 뭐 가끔 이제 니어 포스트 차고, 그래서 그거 아니면 뭐 슈팅하는 척하다가 내주기, 뭐 그 정도. 그래서 그냥 기대치가 제가 워낙 낮아서 그런지 학포는 뭐 학포했다. 하다고 했다. 그 빅찬스 하나 놓친 거, 그 헤딩 놓친 거는 좀 네. 많이 아쉽긴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보면 볼수록 이 리버풀 지금 부진의 중심에는 살라가 있지 않을까. 살라의 폼이 네. 정말 좋지 못했죠, 이날 경기도. 네. 뭐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만 가면 갈수록 이 저점이 더 갱신하고 있어. 그 충격적인 빅찬 스미스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1대1 상황에서 발등으로 네. 차서 골문을 벗어났던. 그러니까 유효 슈팅은 됐어야 되는. 네, 최소한 유효 슈팅을 했었어야 되는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 경기도 지난 경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못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걱정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뭐 저희가 시즌 초반에야 뭐 살라 잘하니까 뭐 지금 못해도 좀 올라오겠죠,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근데 뭐 지난주나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그 A매치가 있었으니까 네. 뭐 계속 방송이 거듭될수록, 이 시즌이 거듭될수록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낙관적으로 볼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보면 볼수록 과연 그냥 에이징 커브로 해서 그냥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선수가 이렇게 못하는 걸까? 근데 경기를 보면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은 결국 파리 생제르맹전 그 지난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16강 그때부터 계속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살라의 킥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킥 능력이 내려왔다. 네, 이게 뭐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뛰는 거는 좀 몸이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달리기 자체는 순발력, 민첩성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킥은 대부분 물론 이제 뭐 뛰면서 이제 킥하는 러닝 크로스나 이런 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제자리 킥은. 근데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 살라가 뭔가 그 특유의 왼발로 올려주는 그 플레이메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슈팅을 기록할 수 있는 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그 한창 잘했던 그 프라임 살라의 모습이 안 나와요. 뭔가 뛰거나 기동력,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 좀 아쉽다 느끼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킥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런 느낌보다도 뭔가 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주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외부 선수가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좀 바뀌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 바뀐 선수들도 폼이 좀 떨어진 선수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지난 시즌에 살라가 잘했을 때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감안해도 본인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뭔가 그냥 진짜 그 킥 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도 에이징 커브인가 그것도? 네, 에이징 커브보다는 좀 입스 느낌이 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에이징 커브라는 건 어쨌든 대체적으로 좀 신체 능력이 저하됐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살라는 제가 언급했듯이 뭔가 킥적인 부분,
그러니까 뭔가 선택지에도 아니에요. 그냥 킥을 찰 때 그 킥의 퀄리티가 한창 잘했을 때보다 되게 눈에 띄게 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렇게 단순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쑥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살라의 활약이 저조한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살라가 A매치 요번에 다녀오면서 그 기간엔 또 잘했거든요. 네. 이집트 대표팀에 가서는. 물론 뭐 이집트 리그, 그러니까 이집트 대표팀 만나는 팀들이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팀들보다는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골 감각을 찾았으니까 뭐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요런 그다음에 안필드로 또 이번에 돌아왔기 때문에 반등하지 않을까? 살라가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이제 더 뭔가 변명의 거리가 줄어드는 골 감각도 장장 지난주에 넣었는데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홈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당연히 A매치 가서 힘들긴 한데 그건 뭐 메뉴 수비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렇죠. 그래서 리버풀은 조금 더 중앙을 통한 공격이 잘 풀려야 돼요. 어쨌든 살라도 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럴 네. 때 강한 자원이잖아요. 근데 살라의 킥이 최근에 이렇게 계속 문제라면 어쨌든 중앙에서 조금 더 가까이 골문과 가까이 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중앙을 통한 빌드업이 돼야 되겠죠. 이게 측면으로 그냥 일변도로 가는 거랑 중앙이 투입이 됐다가 네. 측면으로 가는 거랑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살라에게도 큰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살라의 이런 폼이 개선이 안 된다면 리버풀은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맨유처럼 조금은 내려앉아서 역습을 노리는 팀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라가 이제 아쉽긴 하지만 그다음에 요즘 솔직히 걔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또 이게 감독 입장에서 살라 정도의 선수를 과연 부진한다고 뺄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한번 프링퐁으로 대체된 적은 있는데 그건 약간 체력 관리라는 명분이 존재했고 네. 근데 과연 당장 이제 뭐 주중 또 챔피언스리그 치러야 되는 리버풀인데 그 경기에서 뭐 뺄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음 리그 라운드에서 뺄 수 있을까? 선발 라인업에서?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대로 조금 더 중앙을 통한 공격이 잘 이루어진다면 살라도 이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뺄 수가 없으니까. 네. 빼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많긴 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캐러거도 경기 이후에 한 얘기에서 이제 살라가 더 이상 주전 자리를 보장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당장 뭐 내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뭐 캐러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건 현실적으로. 캐러거도 지금 감독 앉아 있으면 살라 선발로 쓸 거예요. 진짜 이거 못하 이건 예를 들어 살라를 지금 벤치로 내리면 이건 뭐 물론 그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저는 건너는 행위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지금 내리면 FM도 아니고 이거를 막 하루 못했다고 빼고 뭐 하루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살라가 못한다고 이렇게 막 쉽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점을 고민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숲을 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리버풀은. 그래서 그냥 살라 그냥 방치해두고 살라 살아남으면 우리 다시 좋아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좀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살라가 진짜 뭐 비르치 얘기도 많고 뭐 이삭도 사실 기대보다는 조금 적응이 길어지고 있는데 근데 전 그래도 요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건 살라가 아닌가 일단. 네. 새로운 선수는 뭐 이제 아직 적응 중이고 저는 비르치는 뭐 후반전에 이제 공격으로 완전 밀어붙일 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 몇 번 있었거든요. 비르츠는 기점도 한번 했었고 골에. 어제도 저는 잘 했다고 봤어요. 어쨌든 그 중앙을 좀 많이 넣어서 리버풀이 중앙을 통한 다음에 측면으로 이동하는 전술을 이었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비르츠가 그 부분에서는 되게 잘 했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제 잉커 역할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선수 2천억인데 좀 혼자 드리블하고 다 뚫고 하나만 넣어주지 이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만들어주고 하는 게 기점도 어제 하나 있었고 진짜 어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비르치는. 네. 그래서 이제 살라를 어떻게 좀 바꿔서 활용할지 그리고 결국 이제 올 시즌 리버풀을 책임져야 되는 전술은 살라 비르치를 둘 다 넣어서 둘 다 살려야 되는 거니까 이사까지 포함해서
이 세 명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최고의 공격 효율을 내는 게 이제 지상 과제가 될 텐데. 결론은 네. 그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살라 비르츠랑 함께 네. 이삭이랑 에키테케도 같이 나와야죠. 이 선발로. 판타스틱 4를 가동해야 네. 된다.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4-4-2 아니면 4-2-3-1 뭐 이렇게 해서 에키티키가 공미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뭐 윙포워드로 쓰던 네. 해야 되죠. 어쨌든 비슷한 느낌이 있다면 뭔가 그 안첼로티가 레알 마드리드 최근에 맡았을 때 뭐 벨링엄까지 왔는데 뭐 음바페도 오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벨링엄, 음바페,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했는데 결국 어느 정도 뭐 그렇죠. 그래도 정답까지 완전 100% 정답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답을 제시하긴 했었죠 지난 시즌에. 네. 근데 일단은 슬롯은 그러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답이 필요하고 여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중앙을 통한 빌드업 역시도 충분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요번 경기를 보면서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뭐 프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2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A매치. 네. 그래서 좀 새로운 방식의 대처법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뭔가 비르치건 뭐 아니면 이삭이건 이렇게 아니면 부진하고 있는 살라건 좀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똑같이 가니까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주중 경기 들어가면은 새로운 전술을 준비할 시간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 하면. 그래서 A매치 기간이 뭐 나름 이제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다 선수들 A매치 가고 훈련할 시간도 며칠 없었을 거고. 근데 그나마 이제 본인 머릿속에라도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단데 지금은 이제 당장 다음 경기 상대 분석하고 그다음에 바로 3일 만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상대가 두 경기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로 전술 준비할 시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챔스도 있고 네. 리그도 있고 이제 좀 일정이 다시 빡세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당장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이제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대해서 네. 패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지난 이 3연패의 문제점이 반복되었다가 더 큰 쟁점으로 좀 다가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버풀이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뭐 챔피언스리그 이제 리그 쭉쭉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가 좀 리버풀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뭐 챔피언스리그는 그러다 치더라도 만약 다음 라운드 리그에서 또 미끄러지면 이건 진짜 이거는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가고요. 원정을 가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전이 있는데 이 브렌트포드전에서 반등을 이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조심스럽지만 슬롯에 약간 일자리도 살짝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 이 브렌트포드전까지 잘못된다면. 일단 저 리버풀이 초반에 연승을 거두었을 때도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죠.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도 팬들이 이제 잘한다 했던 이유는 이제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그때 진짜 돌린 노래처럼 했던 게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와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 계속 나왔거든요. 다른 팀 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리버풀의 이러한 승리를 긍정적으로 봤던 게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전술과 함께 뭔가 좀 고정적으로 잘 갖춰진다면 앞에 쌓아놨던 승점이 그대로 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인데 지금 까먹고 있잖아요. 그 지금 승점을. 한번 이제 패배한 이후로 그 기적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시즌 초반에 좀 승점을 쌓았던 게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다. 기우였다.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시간이 없긴 한데 아무튼 어떻게 뭐 선수 명단에 변화를 주든 아니면 진짜 그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를 준비를 하든 좀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일단 프림퐁을 좀 어떻게라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경기 90분 내내 가장 뭐 짧은 시간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임팩트는 전 프림퐁이 가장 있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쵸. 프림퐁도 잘했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키에사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키에사가 나올 때마다 지금 공격 포인트 쌓고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선발은커녕 거의 이제 경기 끝날 때쯤 돼서야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조금 더 일찍 뭔가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선발로서 활용할 만한 그런
플랜이 있어야 조금 더 이 선수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거고 리버풀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그 후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니까 뭐 당연히 체력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네. 후반에 네. 들어가서 좀 열정적으로 뛰고 사실 의미 있는 찬스도 뭐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적극성이 좀 보이니까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짜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잘 해결해야죠. 돈을 얼마를 썼어 리버풀이. 올 시즌 무조건 뭐 연속 우승은 힘들지 몰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고 챔스 못 가면은 이거는 참사기 때문에. 챔스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뭐라도 우승을 해야 당연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사실 목표는 그러니까 연속 우승을 가는 거였을 텐데 네. 리그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올 시즌은 프리미어리그 우승해도 지난 시즌만큼의 찬사를 받긴 힘들 거예요. 아니, 그렇죠. 네.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근데 네. 디펜딩 챔피언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참 여러모로 곤란해지는 상황인데 좀 빠르게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변화가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실 분들이 더 쓴소리 더 강하시지 않을까. 좀 위기감을 많이 느껴야 될 슬롯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리버풀 얘기 좀 길게 해봤고 뭐 맨유 오늘 승리팀이니까 좀 넘어가 보면요. 일단은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리버풀과는 반대로 이 선제골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결국에는 승리를 하려면 득점이 필요한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후에 나왔던 득점을 제외하더라도 이 선제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래서 딱 처음부터 득점을 하고 조금 이제 내려서서 수비를 좀 견고히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일단 전반전은 거의 수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90분 내내 어떻게 보면은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후에 이제 풀어가는 식의 공격 패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선제골도 어떻게 보면은 이 롱킥 빌드업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빌드업을 할 때 보면은 어쨌든 맨유도 좀 후방에서 센터백을 활용한 빌드업을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만큼은 더 특이하게 샘 라먼스의 킥을 활용해서 조금은 후방에서 이 거치는 과정 없이 다이렉트하게 활용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좀 편하게 간다. 원래는 이제 맨유가 뒤에서 풀어 나오려다가 이제 중원 부족 현상에 휩싸이면서 딱 싸먹히고 뺏기고 차단당하고 계속 수비하고 뭐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다이렉트함이 좀 늘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긴 거리를 한 번에 간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긴 했고 그다음에 앞에서 뭐 세슈코가 선발로 나오진 않았지만 선수들이 잘 버텨주더라고요. 네, 일부러 저는 은베모랑 반다이크나 코나테를 배치시킨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여기서 뭔가 공중볼을 따내려는 느낌보다는 경합한 다음에 뭔가 쿠냐, 마운트, 브루노 등을 활용해서 세컨볼을 가져오겠다에 좀 더 집중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맨유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준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리고 아까 XG에서도 보셨지만 맨유가 꽤나 많은 찬스를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수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그리고 빅찬스도 이제 품목 기준으로 기록된 걸 보면 5개나 만들어냈으니까 확실히 뭐 이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플랜 그러니까 결국 좀 수동적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준비한 플랜 하에서 좀 플랜대로 좀 간 부분이 있지 않나. 잘. 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물론 승리를 했지만 후반전 운영 자체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리버풀이 후반전에 완전 분위기를 잡았잖아요. 완전 그리고 명단도 공격적으로 갔죠. 아예 그냥 뭐 비르츠를 거의 중앙 미드필더 활용하는 4-4-2 같이 에키티케랑 이삭도 다 앞에 꼬라박고 좀 공격적으로 진행했었죠. 특히 이제 뭐 커티스 존스 나오고 비르츠 나오고 에키티케 나오면서 완전 분위기를 잡아서 슈팅에 가까워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아모림이 조금은 너무 수동적으로 계속 있던 게 아닌가. 자칫하면 사실 이 경기 질 수도 있었거든요. 뭐 일단 동점골이 나온 타이밍도 리버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고 솔직히 그 맥와이어의 득점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확실히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맨유의 후반 막판 경기력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브루노랑 맥와이어가 승부를 뒤집어낸 것 자체도 아모림의 역량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실점을 허용한 타이밍을 봤을 때 너무 위험했다. 라고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때는 계속 밀리는 흐름 속에서 먹힌 거였기 때문에 심상치 않긴 했거든요. 역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리버풀 쪽에 결정력 문제도 있었고 또 맨유가 한 번 찾아온 그 기회를 맥와이어가 잘 또 살려내면서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근데 여기는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일단 결과를 가져온 게 가장 그쵸, 네. 좋지 않을까. 여기도 이게 승점 1점이 고픈 팀이거든요. 맨유도. 저는 그래서 이 딱 학포였죠. 학포의 네. 득점이 터졌을 때 이거 리버풀이 이기겠다. 음. 그래도 리버풀이 이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직후 거의 직후였죠. 직후에 이 맥과이어가 브루노의 킥을 받아서 헤딩 득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두 선수 다 되게 맨유에 오래 있으면서 그렇죠. 좀 고통의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선수인데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리고 브루노 같은 경우도 이날 이제 결승골 어시스트를 했는데 네. 사실 요거 하기 전까지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실수도 그쵸. 많았고 네. 수비에서 빵꾸 나는 부분도 역시나 있었고 그런데 요 한 방을 해준 거 보면 확실히 맨유는 해줘야 될 선수들이 좀 해줬다. 좀 고참 선수들이 해줬다. 해리 맥과이어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할 때 득점을 잘 올리는 네, 맞아요. 선수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리옹전, 유로파에서도 네. 그 결승 올릴 때 한 번 했었죠.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안필드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부분이 맨유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가슴 설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이제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아모림 감독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연승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네. 좋은 타이밍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이 기간 동안 맨유 감독이 연승을 못하기도 어려운데 뭐 아무튼 이제 지금 처음 했고 또 혀를 한번 뚫었으니까 네. 뭐 앞으로 잘해봐야죠. 그렇죠. 이 경기가 터닝 포인트가 돼야겠죠. 어쨌든 승점만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리버풀이랑 2점 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그다음에 우승권과도 좀 가까워졌다고 봐야겠죠. 네, 뭐 챔스권 진입에도 이제는 뭔가 이제 탄력이 받는다면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네. 보여지고 어쨌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 경기를 좀 기점으로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는 이 경기가 진짜 아모림의 목숨줄이 달릴 수도 있다 그쵸, 뭐 이런 네.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잘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뭐 3, 4일 이제 계속 가야 되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좀 발전의 여지가 좀 보였을까요? 뭐 사실 포메이션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 감독이 계속 얘기했듯 뭐 바꾸지는 바꿀 거- 않잖아요. 네. 그거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안 바꿀 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조금 더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고 이 활약을 통해서 흐름을 결국에는 가져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게 또 시스템이 단단해지는 지름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맨유가 앞으로 이제 반등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기 마치기 전에 오늘도 이제 라멘스 골키퍼 뭐 지난주에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확실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킥도 킥이었지만 뭐 선방도 이번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하이라이트에 나왔을까요? 샘 라먼스가 2번 연속으로 선방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옵사이드가 불린 이후에 막은 장면이라서 맞아요. 네. 뭔가 되게 집중은 안 됐는데 올해 그 에키티케인가 그 1대1  찬스 막은 것도 네. 이삭인가 에키티케인가 하여튼 1대1  찬스 막은 것도 옵사이드였지만 라멘스가 막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뭔가 선방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선수인 것 같고 킥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공중볼이 바인드리에 비해서는 훨씬 좀 편안하잖아요. 네. 저는 뭔가 옛날 축구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네. 뭔가 어딘가에서 반데사르의 향수를 오. 일으킬 수 있는 선수지 않나. 뭔가 키라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신체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닮은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멘스 골키퍼도 상당히 또 어린 골키퍼인데 좀 적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골키퍼 개인적으로 라멘스라는 선수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참 여러모로 때가 잘 맞지 않았나. 그렇죠. 마침 이제 맨유라는 거대한 팀에 오나나가 부진을 하면서 자리가 낮고 뭐 그리고 들어갔는데 경쟁자가 바인드른데 바인드른도 엄청 못해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기회를 잘 잡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쭉 가겠죠. 네. 라멘스로. 사실 뭐 로얄 앤트워프라는 팀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차이가 많이 잘한다고 해서 나잖아요. 네. 뭔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전 골키퍼가 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이거. 네. 불가능한다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이 라몬스의 실력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메스 골키퍼도 이번 시즌 맨유 팬분들이 상당히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유가 어쨌든 이번 일정 잘 넘겼으니까 사실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다음 날부터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 경기를 넘어가고 이제 이번 2호 경기 말고 이제 다른 경기들 있었던 얘기들 잠깐 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선은 뭐 토트넘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번 라운드에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했었고 뭐 결과는 이제 1대2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좀 흐름이 안 좋죠? 최근에 좀 민심이라 해야 될까요? 이 팬들의 반응도 안 좋아요. 초반에는 그래도 토마스 프랭크가 승점을 가져오고 특히 맨시티 잡고 이러면서 민심이 네.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는 경기력도 안 좋고 결과까지 이렇게 안 좋아 버리니까 팬들이 되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특히 공격이 굉장히 좀 답답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프랭크 감독 선임 당시에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 이 감독이 뭐 주도적인 플랜, 상대를 뚫어내는 지공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더 다이렉트하게 축구하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상대가 못한, 그러니까 잘하는 걸 방해하는 능력이 높은 감독이기 때문에 야이들의 약팀이 진짜 이 감독 상대로 내려섰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좀 쉽지 않긴 하죠.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나온 득점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세트피스에서 나온 득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격에서의 답답함을 해소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맞아, 이번 경기도 그거 세트피스에서 이어져 나온 득점이죠. 네, 벤타쿨의 득점 네. 역시도 세트피스에서 파생되는 득점이었고 결정적으로 사비 시몬스의 활약도 저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서 이 선수도 뭐 약간 비르츠 정도의 몸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기대를 받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 가끔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는 약간 팀한테 먹혀들면서 약간 혼자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좀 버거운 느낌이 든다. 뭔가 여러모로 리버풀의 부진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 비르츠가 헤매서 리버풀이 중앙에서의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본다면 토트넘도 비슷하게 분데스에서 온 사비 시몬스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앙을 통한 빌드업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측면으로 공격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쿠두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네. 토트넘은 쿠두스가 여기서 좀 고군분투해주면서 승점을 가져오는 느낌이 있었지만 쿠두스마저도 이제 조금씩 막히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격진의 해결사가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답답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가 최근 토트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일단은 뭐 이게 프리시즌 때 내내 돌림 노래처럼 한 얘기긴 한데 좀 더 창의적인 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한테 그런 디테일을 바라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프랭크 감독이 갑자기 내일 그런 걸 배울 수는 없잖아요. 본인 스타일이 있고 그쵸.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그냥 감독이 이렇게 자세하게 패턴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일단 부상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것도 있죠. 네. 뭐 솔랑키부터 해서 뭐 메디슨도 장기 부상 당했고 클루셉스키 뭐 기타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갈 사원이 없는 것도 맞지만 이제 뭐 무한히도 돌아왔고 그렇죠. 어제 데뷔전 치렀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뭐 베리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르 같은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마스 프랭크가 변화를 가져갈 만한 폭 자체는 넓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거 차치하고서는 이 경기 자체는 아스톤 빌라가 너무 골을 기가 막히게 넣은 경기가 아닌가. 아, 그렇죠. 너무 잘 넣었어요 빌라가. 이렇게 넣으면 져야지 뭐. 모고노저스 득점도 그렇고 부엔디아도 되게 원더골 같은데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서 두 골 다 아스톤 빌라가. 그래서 뭐 아스톤 빌라 쪽에 뭐 운이 따랐다면 따랐다고 볼 수 있고 뭐 한 방을 잘 살린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하는 얘기는 뭐 이런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과정 자체에 지금까지 다 문제가 와 있었기 때문에 뭐 약간 여기도 뭔가 확실한 해답을 좀 찾고 이번 시즌에 또 가야 되니까 챔피언스리그도 계속 해야 되고 해답을 찾아야겠죠 뭐 여기도.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을 하나 찾자면 네. 이것도 세트피스입니다. 단소의 롱스로인. 요즘엔 롱스로인 다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원래 로메로가 선발로 나오는 거였는데 로메로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아마 약간의 부상을 그렇군요. 통해서 네. 단소가 나온 걸로 알아요. 근데 단소가 이 롱스로인 뭔가 콘테스트를 했다고 하죠. 그 프리시즌 때. 한 번씩 던져보는. 네. 근데 이때 단소가 이 롱스로인의 제격이라고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대부분의 스로인을 단소가 진행을 했는데 이 선수의 구질이 좀 남다릅니다. 네. 사실 그 옛날에 로리 델라비 그러기도 했지만
스로잉 잘 던지는 선수들은 이 궤적 자체가 달라요. 네. 진짜 머리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뭔가 공이 뭔가 무중력에서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이게 쭉 가다 보니까 거의 코너킥과 다름없는 구질이 날라오고 토트넘이 또 최근에 세트피스에 강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답답한 토트넘 뭐 사실은 뭐 전 지난 시즌도 답답해가지고 막상 별 생각은 안 들긴 하는데 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약간 우리 팀 약간 그런 인식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그냥 뭐 토트넘 원래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사실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선 포스텍 나가고 좀 새로운 물결을 좀 기대했을 텐데 좀 계속 답답하니까 확실히 좀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그렇죠.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2시즌 정도는 답답한 거거든요. 지금 쭉이 프랭크까지 해서 프랭크 초반까지 해가지고 거의 2시즌이니까 그래서 좀 아쉽긴 할 텐데 저는 결국 이걸 변화하려면 새로운 창의적인 선수들이 뭐 부상에서 돌아올 수도 있고 메디슨이 아니 서로 영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그러니까 지금 라인업으로 이렇게 재밌는 축구, 창의적인 축구를 하기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저는 수비 문제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험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웨스트햄전 승리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수비적인 문제도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팀은 새로 감독 부임했으니까 그런 부침을 좀 겪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런 걸로 약간 실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부진이 길어지면 그때 좀 더 깊게 파봐도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리버풀과 또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아스날 얘기인데 뭐 아스날은 풀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뭐 여기는 사실 우승을 위한 순항하고 있습니다. 풀럼 원정에서 아스날이 최근 2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풀럼 원정이 또 어려워요.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 원정이었는데 이 원정길에서도 세트피스의 활약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순위표 상단에 지금 아스날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결국 이제 시즌 초반에는 저희가 리뷰하면서도 아스날의 뭔가 위닝 멘탈리티 이런 게 정말 꾸역꾸역 이기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로 또 한번 증명이 됐고 과연 이거를 시즌 끝날 때까지 챔피언스 리그와 병행하면서 쭉 이어나갈 수 있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되겠죠. 일단은 뎁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충분히 그런 경쟁력을 이제는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두에케가 다쳤지만 이 사카가 돌아오면서 이날 경기에서 사카 진짜 거의 아스날의 커리어 통틀어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했거든요. 사카가 진짜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나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에제가 확실히 우측 면에서는 아쉽다. 뭐 이거는 선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조금 적응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들보다 나았어요. 앞선 경기들보다는 뭔가 슈팅도 있었고 확실히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쉬웠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겼고 확실히 지금 승점을 착실하게 지금 쌓아가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세트피스가 이번에도 이번 지난 시즌에도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최근에 그 감독들이 인터뷰를 좀 아스날의 세트피스에 관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슬롯도 A매치 기간 그쯤에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60% 이상 득점을 했다 뭐 이러면서 자신의 공격 문제를 언급을 했었고 이번 경기 끝나고도 마르코 실바가 나 아스날 세트피스 되게 데뷔 많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먹혔다. 그럼에도 먹혀서 너무 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세트피스라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아스날이 60% 이상 했으면 뭐 그만큼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고 결국에는 아스날은 득점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약간 언제까지 또 유지가 될 수 있지? 이거는 시즌은 길기 때문에 뭐 아스날이 바라는 리그 우승 혹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 뭐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 그 방판에 힘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꾸역꾸역 세트피스로 하나 만들고 이기고 실점하지 않고 이런 끈끈한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유효슈팅을 이번에도 안 내줬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2경기 연속으로 유효슈팅을 안 내줬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지만 좀 옛날에 무패 우승할 때 뭐 철의 포백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런 이제 느낌의 끈끈한 좀 수비가 중심이 되는. 지금 8경기 3실점이니까요. 확실히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3실점 하니까 생각난 건데 결국 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8경기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
후반 그러니까 10골 후반대를 실점한다는 얘기인데 산술적으로 보면 10골 후반대에서 20골? 그럼 도대체 무리뉴는 어떻게 한 걸까? 그 최소 실점 기록은 어떻게 낸 걸까? 약간. 지금 거의 비슷한 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지 그 무리뉴의 네. 기록을 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아스날도 뭔가 먹히겠죠. 한 3골 정도 네. 먹히는 경기가 있을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진짜 대단한 기록이긴 그래서 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고. 아스날가 8경기 30점 되게 적은 건데 그 무리뉴 기록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페이스를 맞춰가고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야 뭐 그런 생각도 잠깐 들고. 그래서 아스날 진짜 기회를 잘 잡기를 뭐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뭐 그리고 옆집으로 또 넘어가서 시티 얘기도 해보면요. 일단 맨시티는 일단은 에버튼 잡고 또 이번 주에도 승리를 거뒀고 또 혼란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혼란이 유일하게 아쉬웠던 거는 이제 해트트릭을 못한 거. 맨 마지막에 네. 한 넣을 수 두세 개 날렸죠. 그러면서 해트트릭을 하지 못한 거. 그 부분을 제외하면 그냥 완벽했습니다. 때리는 족족 들어갔고 이 에버튼이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혼란이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주면서 승기를 완벽히 잡은 게 이번 경기에서의 좀 묘미였죠. 그래서 확실히 뭐 지난주에 저희가 혼란에 관해서 따로 주제도 빼서 얘기 드리기도 했는데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났을 때가 뭐 리그 스탯도 있지만 그 혼란이 어쨌든 리그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고 득점 기록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정말 시즌 몇 골일지 대회를 통틀어서 다 합쳐서. 네. 그래서 뭐 메시가 이제 1년 최다골도 가지고 있고 시즌 최다골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기록에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이 페이스면 근데 그러니까 도전 정도는 그러니까 계산으로 하면은 되거든요, 도전. 네. 근데 이것도 그 첼시 15 실점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게 쭉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부상도 안 당하고. 그다음에 골도 계속 이만큼 넣어야 되고. 네. 그건 아마 국가대표 골은 안 쳐줄 거니까 그 시즌 기록은. 그래서 국가대표 골을 치면은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국가대표 안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시즌 너무 초반이긴 한데 네. 약간 그런 게 기대는 된다 혼란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 게 확실히 혼란이 득점을 못했다? 그럼 일단 못했다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네, 그렇죠. 사실 경기 수보다 골이 많으니까. 네. 너무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뭐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 자체가 지금 완벽히 궤도에 들었다라고는 볼 수 없어도 혼란과 이제 새롭게 합류한 돈나룸마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두권 진입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이 골키퍼랑 스트라이커가 잘하면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골키퍼가 다 맞고 그냥 스트라이커가 딸깍해서 넣고 그거기 때문에 확실히 맨시티가 사실 골키퍼 부분에서는 뭐 지난 시즌으로 계속 진짜 약점이 있어 왔는데 전통적으로 근데 결국 찾았으니까 돈나룸마라는 키를 우리 혼란은 이제 이번 시즌 완전히 신기루 지금 진입할랑 말랑하는 그런 포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맨시티가 포든도 돌아왔고요. 네. 이번 시즌은 이제 뭐 지난 시즌 너무 못했던 것도 있지만 좀 올라올 거는 같습니다. 확실히 더. 근데 이번 경기에서 혼란만큼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저는 은디아예 이리만 은디아예가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큰 임팩트를 남겼지만 아니, 결과가 안 나와서 이 최전방의 배투가 다 날렸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여기도 에버튼도 이 공격수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원래 칼버트 루인이라는 인재가 있긴 했는데 뭐 나갔으니까. 네, 뭐 좀 안 좋게 나간 것도 있고 바리가 좀 더 잘해줘야겠죠. 그래서 근데 뭐 에버튼은 사실 지금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시 필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에버튼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 끗은 보여줬다. 그 정도로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 축구 얘기 쭉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또 오랜만에 국내 축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사실 국가대표 얘기는 뭐 때 되면 하긴 합니다만 사실 뭐 국내 프로축구 그러니까 K리그 얘기는 잘 안 하긴 하거든요. 저희 뭐 팟캐스트 이름 자체가 축팬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국내 축구를 뭐 예준이는 뭐 이제 매주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접점이 플로잉은 하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해외 축구이기 때문에 굳이 좀 여기를 꺼내 와서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특별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안 꺼내오기가 좀 그랬다. 가장 최근에 그 K리그 이슈 다뤘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승원 맞아요. 선수가 이제 저 대구와의 경기에서 서울 팬들한테 달려간 아데바요르를 해버린 신기하긴 했죠. 그 대구 홈이었는데 원정팬한테 달려갔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그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범접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그거는 진짜 이거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진짜. 저는 이 정도 스케일의 감독과 선수 간의 갈등은 유럽 축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모든 얘기가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확실히 그냥 우리 외부인이 그냥 축구 팬 1이니까 사실 울산 팬분들은 굉장히 슬프시겠죠. 하지만 외부인이 봤을 때는 와 이런 일이 하고 약간 도파민이 충전되는 약간 그 뭐 진짜 거의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남의 집 불구경 아니요 이거는 와 새로운 사실이 지금 계속해서 족족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네. 새로운 사건들이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진짜 보긴 재밌습니다. 울산 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이 팀의 팬이라면 팀이 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울산이 좀 정비 잘 해서 일단은 승격이란다 잔류를 그렇죠. 일단은 잔류를 승리했으니까요. 네, 그 경기에서도 잔류 일단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팩트부터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울산이 이번 시즌에 김판곤 감독과 함께 디베팅 팬 챔피언으로서 출발을 했었고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클럽 월드컵까지 쭉 하면서 좋지 않았죠. 네.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서도 다지고 떨어졌고 그리고 쭉 부진이 이어지게 되면서 경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소방스러운 게 신태용 감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전 부임했을 때는 부정적이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오히려 부임했을 때는 되게 자원 선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일단은 김판곤 감독 시절의 경기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울산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좋지 않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이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성적 때문에 경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억울하게 나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외로 좀 신태용 감독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뭐 국내 축구로 따지면은 뭐 국가대표까지 했던 감독이기도 하고 네. 월드컵을 이끈다는 게 이게 쉬운 커리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쵸. 정말 대단한 커리어라서 네, 승리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울산에 올만한 그래 이러저러해서 커리어가 있으니 울산에 올만한 적당한 감독이다. 그리고 사실 시즌 중에 구해야 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임 당시에는 사실 이게 의문이 많이 없었으나 막상 또 여기도 까보니까 오히려 김판곤 감독 때보다 지금 더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신태용 감독이 오고 나서 초반에 한두 경기 정도도 좀 안 좋았어요. 그 소위 말해서 그 허니문 기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이제 팬들은 조금 믿고 지지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느낌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물음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선수와의 좀 안 좋은 마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방향성 자체가 좀 올바르지 않았던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선수 기용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울산현대가 하위 스플릿과 가까워졌고 지금은 확정이 됐고 네. 하위 스플릿 갔고 뭐 마지막 경기 해서가지고 이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스플릿을 갔고 그래서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에 저희가 울산 성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2승 그다음에 3패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다 무승부 그래서 무승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성적이다 이죠? 안 좋은 성적이 울산인데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성적이죠. 그래 맞지. 그래서 요런 성적을 내면서 2개월 만에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 나왔던 거는 그냥 성적이 안 좋아서 하위 스플릿 가니까 잘랐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뭐 인터뷰나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주요 문제는 이제 선수단과의 갈등이었다는 게 좀 밝혀지긴 했죠. 조금 경질 타이밍이 이상하긴 했어요. 사실 뭐 이번 시즌은 끝나고 나가겠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었는데 뭔가 나가더라도 뭐 지금 당장 뭐 그래 하위 스플릿 가는 것도 뭐 울산 입장에서 큰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강등 언저리 있긴 했지만 진짜 강등 당할 것도 아니었고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전임자였던 김판곤 감독님한테도 조금은 기회를 많이 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신태용 감독도 이번 시즌까지는 마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정론처럼 보였는데 좀 빠르게 경질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수단과의 갈등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뭐 일단 시작은 루머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경질이 당한 이후 뭐 네. 이전 이후 해가지고 해서 뭐 그 골프 주 골자가 지금 루머의 골자가 되는 골프 얘기는 사실 그냥 부임 당시 그러니까 감독하고 있을 때도 나왔었던 거. 그게 사진 공개된 게 감독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랬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진도 그 골프채 사진도 공개가 되고 골프를 친다더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리고 선수들한테 경기 직후에는 뭐 폭언이나 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뭐라는 루머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커뮤니티 제가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찾아는 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쭉 이제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정말 많은 그래서 정말 그 루머들을 다 합치면 정말 신태용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을 하고 일단은 신태용 감독이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해명을 했던 게 이제 골프채 사진 같은 경우는 원정 때 치려고 가져간 게 아니고 그 버스에다가 그냥 그 올라가는 건 KTX로 갔는데 그냥 짐을 옮기는 그냥 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클럽하우스에 있던 골프채를 집으로 가져가기 위한 뭐 조치였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폭행 같은 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 자체가 약간 선수들한테 약간 친근감을 해서 약간 육두문자도 좀 섞고 뭐 좀 약간 살짝 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약간 본인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뭔가 진짜로 진지한 폭행이나 뭐 그런 건 없었다. 뭐 이렇게 일단 해명을 하긴 했고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명을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더 나온 게 일부 고참 선수가 이제 본인을 무시했다. 그 요게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않았다. 요런 게 있고 그리고 더해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거수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직접 프런트에 가서 우리 감독님이랑 못하겠다. 보고를 해서 내가 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됐죠. 뭐 사실 소문 그러니까 루머라는 게 많이 와전이 되고 그렇죠. 과장이 네. 되면서 되게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아직까지 이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신태용 감독이 지금 뭐 선수들도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건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고 결국 우리는 한쪽 입장은 들은 거니까 지금 아니라는. 네. 뭐 일단 신태용 감독님의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그냥 비판하려는 게 주장일 아니라 뿐이니까, 네. 뭐 뻥일 수도 있죠. 네. 근데 당연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너무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근데 같은데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요. 네, 뭐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선수단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거를 좀 방증하는 자료가 되긴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사실 신태용 감독과 선수단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A씨의 그 경기 끝나고 있었던 선수단 물갈이 해야겠다. 요 발언 이후에 약간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맞지 않았고 선수들과 뭐 물론 이제 모든 선수랑 안 맞지는 않았겠죠. 안 맞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 선수들이 중심 선수들이었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림만 보면은 약간 선수가 감독을 쫓아낸 그런 약간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 이 발언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경솔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건 이제 경솔했다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인정을 하긴 했어요. 네,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한 그 파급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예 바꾼다는 것 자체가 시즌이 거의 그때 당시에는 반 정도 남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내년에 다 나갈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100번 양보하고서라도 이런 말을 해도 시즌 끝나고 이게 너네 다 내보낼 거야 하고 이제 진짜 내보내면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못 내보잖아요. 이 말을 했을 당시에 내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적 시장이 안 열려서. 네, 갑자기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그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또 김기동 감독이 그 뚝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비슷한 언행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솔했다는 팬들의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잘 대응하지 못하면서 언론과의 이 마찰을 통한 선수들의 불화가 어떻게 보면 큰 원인이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밖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뭐 직접 들은 거 뭐 사실 직접 듣는 것도 데미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밖으로 들으면 얼마나 더 데미지가 크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수단 관리와 선수단에게 신뢰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신태용 감독이 많이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를 본인이 자초한 건 뭐 확실히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와 얘기해 볼 수 있는 과연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감독을 이렇게 프론트 안에 직접 가서 이게 하는 게 맞냐? 이게 자르게 하는 게 맞냐?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니까 왜냐면은 대부분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뭐 선수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선수가 할 일이 아니라 프런트가 할 일인데 갑자기 선수가 프런트한테 선수 감독 어쨌든 이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선수 갑자기 뭐 감독한테 가서 감독한테 가서가 아니고 프런트한테 가서 감독 좀 잘려주세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이 안 돼 선수단 내에서. 근데 감독은 어차피 감독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윗선에 보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뭐 나중에 가봐야 하지 않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불을 더 지핀 게 이제 이청용 선수의 골프 셀레브레이션.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번 주말 당장 있었던 일이고 광주와의 정규리그 그러니까 스프릿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일단 이 결과 놓고 보면 2대0으로 어쨌든 뭐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이겼습니다. 노상래 감독 대행 체제 아래에서.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골을 이청용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기록을 했는데 딱 넣고 나서 골프를 치는 네. 스윙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저격이죠? 그렇죠. 네. 뭐 갑자기 골프를 배우진 않았을 네. 거고요. 뭐 갑자기 골프에 취미를 붙이진 않았을 테니까. 뭐 축구 선수들이 이제 비시즌이나 이렇게 편할 때 좀 골프를 치기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청용이 막 골프 베일처럼 골프 매니아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네. 뭐 이거는 누가 봐도 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세레머니였고 그리고 끝나고 한 번 더 했을 거예요. 경기 끝나고 네. 두 번. 네. 그래서 약간 확신을 주는 이게 그 루머나 아니면 뭐 신태용 감독 인터뷰에서나 이 신태용 감독과 직접적인 갈등을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있는 선수들의 실명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네. 추측을 하고 루머로 이제 초성이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 있었지만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었는데 이건 이제 본인이 인증을 한 거죠. 나다. 근데 베테랑이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나요? 네. 베테랑 이제 커리어가 있는 베테랑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 이제 3명 중에 2명이다까지는 갔는데 결국 이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랑 본인이 나서서 나다. 그렇죠. 전면에 등장한 건 다른 얘기니까 본인이 이제 인증을 했고 그래서 그 뭐 신태용 감독 체제 아래에서 아예 그냥 명단 제외 뭐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비출전 선수들 라커를 못 들어온 게 한 게 뭐 이청용 뭐 저격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결국 이청용 선수를 중심으로 이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 경기 끝나고 요 셀레브레이션에 대해 좀 질문이 들어오자 누가 더 팬들한테 진솔한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덧붙여서 잔류하면은 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밀어붙일 거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맞았다고 봐요. 어떤 밀어붙이는? 인터뷰에서도 그냥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한 거 맞고 그냥 그런 것보다도 뭔가 사건의 내막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불만이 있었던 거 맞고 내가 짜증나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냥 우리 팀이 하나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몰라도 이거는 되게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이 사건의 당위성과는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저는 불만 지르고 빠지는 느낌. 그래서 불은 커졌는데 결국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잔류가 확정이 되려면 뭐 다 이긴다 하더라도 뭐 3, 4주는 걸리겠죠. 적어도. 네. 그래서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몇 주 동안은 조금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설왕설래. 그냥 우리처럼 그냥 가십, 그냥 얘기, 그냥 축구 팬들끼리의 그냥 담론 이런 걸로만 될 것 같은데 뭐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는 않겠죠? 아마 모르죠. 네. 모르긴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그림으로 보면 그래요. 뭐 신태용 감독 더 이상 인터뷰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 불만 지르고 빠진 느낌이라. 그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경솔했다 했던 이 신태용 감독님의 인터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클 수도 있겠지만 이 막 예를 들어서 커플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거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를 보고 끼리끼리 만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그런 비슷한 굴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이 이청용 선수의 세레머니를 보면서 들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당연히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을까에 대한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뭐 셀레브레이션 그거
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오 이거 이청용이 생각보다 약간 성격이 세구나.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유명했죠. 네. 성격이 세다는 거로 유명. 그래도 그 엄청 옛날이잖아요. 그거 그쵸, 진짜. 네. K리그 때니까. FC 서울 때니까. 네. 네. 너무 옛날이고 그때는 이청용 선수 엄청 20살도 안 된 시절이었고 지금은 뭐 30대 중반 은퇴할 나이를 바라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 약간 행동을 하는 선수였나? 어쨌든 그래도 유럽 나가고 하면서는 그래도 뭔가 뭐라 그래야 좀 조용한 외견의 이미지 상으로는 조용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무던하고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페리스 시절에도 뭐 인터뷰하고 막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막 이렇게 강성 이미지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좀 놀라긴 했고 그래서 약간 이미지랑 다르게 확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 정도 나이의 선수가 이건 치기언이 일타 이런 게 아니니까 욱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놀라기도 했고 근데 좀 추후에 이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뭔가 이제 그들 이제 울산 이제 대표 선수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현 선수나 뭐 김영호 선수 주장단이라고 해죠. 그래서 주장단 그 선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뭐 선수단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 일에 대해 정리를 한 게 아닌가. 뭐 빨리 잔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듣고 싶었어요. 어떤 내막이 뭔지 있을지. 도대체 뭐 감독이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이럴까. 그래서 만약에 뭔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뭐 별 내용이 아니라면은 선수들이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할 것 같고 뭐 반대로 정말 선수들이 이럴만 했네 하는 일이었다면 신태용 감독의 커리어가 상당히 좀 위험하겠죠 이제 앞으로. 저는 뭐가 됐든 선수단은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어쨌든 이 선수단들이 계속해서 울산에 남는다면 새로운 감독이 만약에 왔을 때 이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의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뭐 전체적인 어떤 거든 축구든 뭐든 사회생활이든 다 전체적으로 애매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그냥 축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저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합심하는 게 지금은 일단 잔류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의 선수단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감독이 문제였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뭐 그래서 그 문제가 치워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끼리 이제 잘해보자. 뭐 그리고 지금 우승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잔류가 목표니까 이거는 울산 선수단이 그냥 제대로 정상적으로만 굴러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가. 저는 진짜 그냥 축구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태용 감독님의 잘못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들끼리 뭉칠 수만 있다면 어쨌든 외부에 적을 만들기도 하니까 일부러. 어쨌든 그 경기 끝나고 그 세레머니 했을 때 외국인 선수인 루빅손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 선수들끼리는 그래도 이게 좀 입이 모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의견이 아마 그러니까 뭔가 어떤 방향성이 좀 몰라도 어쨌든 합의를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불편한 기색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선수단이 하나로 뭉쳤다면 일단 그걸로는 일단은 오케이지 않을까. 일단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만 봤을 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너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너무 투명했던 게 이제 신태용 감독 경질되고 이번 경기 노상래 감독 때 첫 경기였는데 바로 이제 정우영 선수 선발 들어오고 이청용 선수도 바로 교체 명단에 포함되고 이런 거 보면 참 뭐 투명한 라인업 운영이 아닌가. 근데 이게 뭐 사실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이 선수를 쓰냐 안 쓰냐는 선수단이 물론 항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크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그 선수 기용도 결국 이제 갈등의 원인이긴 했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울산이 현재 순위 9등이고요. 승점 40점. 그리고 5경기 하위 스프릿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K리그 같은 경우는 10등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10등 미루 가야 강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10등이 수원 FC 38점, 그리고 11등이 제주 32점, 그리고 12등이 대구 27점.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제일 밑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뭐 최하위는 절대 안 갈 거고 이제 10등을 가냐 마냐 싸움인 것 같아요. 수원 FC랑. 네. 뭐 제주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긴 합니다. 썩 안 좋아요. 반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뭐 울산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정상적으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체급 축구를 한다면 지금 이 안양부터 대구까지의 팀들 중에서 울산을 상대로 스쿼드적인 1대1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어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잔류를 빠르게 확전 지어야 되는 울산이긴 한데.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하위 스플릿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진짜 수원 FC랑 이게 결국 한 경기 차이 이내거든요. 2점 차이니까. 네. 예를 들어 수원 FC와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슈 정말 서울과 수원에 이어서 이 울산 전북도 했었죠. 네. 플레이오프를. 네. 울산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기는 위기입니다,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 2부 리그 팀들 팬들에게는 재앙이 재앙과 같은 울산 플레이오프를 아니 네가 여기 왜 오는데 10등이면 또 이제 그 2등 3등 팀인가? 3, 4등 팀과의 그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온 팀이 될 텐데 이 팀들은 좀 다 깨부시고 올라왔는데 3, 4, 5등 뭐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만나는 팀이 울산이다? 저희 그 황금 패치 달고 있어요. 이러면은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스쿼드 체급이기 때문에 사실 체급 면에서는 당연히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 가겠죠. 근데 또 몰라요. 근데 진짜 이게 수원 FC와의 그 맞대결이 진짜 좀 엄청나게 중요해진 것 같고, 네. 뭐 스플릿은 뭐 이 5경기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뭐 홈앤어웨이를 나누진 않는데, 그래서 울산이 지금 수원 FC 경기가 또 홈 경기입니다. 또 울산 입장에서 운이 좋게도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저 웬만하면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빠르게 잔류를 확정 지어야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본전이다. 저는 근데 수원 FC와의 맞대결보다도 다른 경기들이 더 중요할 거라 봐요. 네. 그냥 빠르게 승점 쌓아서 그 전에 일단 좀 여유를 찾자. 그냥 끝내놓는 게 울산 입장에선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울산 입장에서 정말 이제 하위 스플릿 사실상 강등 가리는 스플릿이잖아요. 그렇죠. 나눠놓은 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성적까지 안 좋다? 그러면은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쫓아내고 숙구가지 못해. 그러면은 이건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죽기 살기로 할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저는 잔류를 개인적으로 그냥 쉽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 빨리 좀 뒷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진실을 다 펴놓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뭐가 됐든 진실이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잘잘못이 따져지겠죠. 그래서 정말 K리그에 이런 사건이 다시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제 역대급 진짜 사건이 터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다른 리그들에 비해서는 판이 좁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다음에 규율이 그래도 여타 국가들보다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센 편이니까. 유교 사상 때문에라도 좀 스승과 제자에 대한 그런 게 좀 센데 거기서 네, 뭐 사실 프리미어리그 가도 뭔가 저격성 인터뷰 있죠. 그런 건 있다 치더라도 정도 네. 무전술이었다, 개판이었다, 뭐 이런 게 하지긴 하지만 저격성 SNS 이런 건 있어도 뭐 경질돼야 된다, 좋아요,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당장에 뭐 노팅엄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뭔가 세리머니로 이런 거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전임 감독을 조롱하는. 네. 진짜 쉽지 않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적한 선수가 그러는 경우는 봤는데 이건 그냥 팀에 이게 어제 역대급 사건이라서 아마 좀 길게 회자되지 않을까. 저희도 좀 진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빨리 밝혀져서 좀 저희가 가시부로 또 이런저런 얘기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일정이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펼쳐질 경기들을 좀 보고 있는데 리뷰를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한가요? 뭐 해야 되지? 뭐 있나요? 사실 그렇게 막 매치업이 집중되는 거는 엘클라시코가 되겠죠. 또 라리가에 그게 있구나.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조금 매치업이 슴슴하거든요. 물론 이제 변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엘클라시코에다가 뭐 프리미어리그에 변수가 있으면 뭐 한 경기 다루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엘클라시코가 뭐 음바페도 있고 야말도 있고 하면서 좀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솔직히 재미없었던 기간이 좀 있긴 했거든요, 엘클라시코가. 그쵸.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좀 야말과 음바페를 중심으로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네, 클래시코를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